어르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입장이야. 아버님한테서 물려받은 땅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라도 10,000제곱미터 이하만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상복귀를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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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임대료를 올리면 어떡한다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 지난주 금요일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한 달간 연장했습니다. 방역은 탄탄하게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은 덜어내기 위해서 방역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될수록 집에 머무르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무를 곳이 없기에 그들은 오늘도 거리로 나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알지 못하는 현장의 이야기. 전지적 현장 시점에서 만나봅니다. 바닥에 돌멩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종이봉투와 빈 병이 대신하기도 합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늘어선 돌멩이와 물건들. 누군가에겐 신기한 광경, 하지만 누군가에겐 간절한 일상. 대체 돌멩이들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대전의 한 자원봉사단체 사무실. 봉사자들이 무료급식을 위해 주먹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17년째 꾸준히 이어온 무료급식이지만 작년에 들이닥친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식판을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식판 배식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주먹밥으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된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잘 못 먹으니까 이렇게 싸서 일단 나눠줘야 되니까 모든 게 불편하고 두 배로 힘이 들죠. 일이 늘어나고 번거로워도 이들이 무료급식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돌멩이 때문이라는데요. 돌멩이와 주먹밥,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불로는 이유 12시에 주먹밥이 나와요. 급식 받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거리두기 하느냐고 이렇게 돌을 하나씩 다 놓고 순서대로 해놓은 거예요. 때가 되자 돌멩이의 주인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저마다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고 어느새 광장은 급식을 받기 위한 행렬로 가득 채워집니다. 빨리 가요! 빨리 가! 손소독을 마치고 나면 주먹밥과 국, 과일 등을 나눠줍니다. 따뜻한 한 끼를 제대로 대접하고 싶지만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전에는 단체 후원도 많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쪽도 어렵다 보니까 자꾸 끊어지고 우리도 최대한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깝죠. 특히 작년에는 방역의 어려움과 줄어든 후원 때문에 급식소들이 오랜 시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기 급식소가 쉬었어요? 약 대충 7개월 정도. 그럼 그때는 어떻게 드셨어요, 식사? 뭐 그냥 굶던지 컵라면. 지난해 정부는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휴관을 방역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은 생존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들에게는 코로나 감염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굶주림이고 마스크보다 더 절실한 것이 한 끼 식사입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걱정 안 되세요? 되지만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때거리가 더 걱정이잖아요. 굶을 수도 없고. 수요일 저녁 8시. 또 다른 급식소가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긴 기다림 끝에 손에 쥔 건 컵라면과 밥, 김치입니다.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까지는 도시락을 지급했지만 후원이 줄어들면서 20년 전 처음 급식을 시작했을 때의 메뉴로 돌아갔습니다. 급식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보통 많이 줄은 게 아니고 옛날에는 뭐 13군데씩이나 있었는데 지금 다 줄고 4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아침에 주는 걸 점심에 먹고 이제 오후에 주는 걸 저녁에 먹고 두 끼. 새끼는 못 먹고. 오늘은 이게 첫 끼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있습니까? 한 끼의 간절함으로 늘어선 줄. 봉사단체에서 급식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2m씩 좀 떨어져 주세요. 저기까지 안 하면은 지금 노숙인 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끼니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은 좀 이렇게 힘들더라도 급식을 거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손소독 먼저 하시고요.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어렵게 급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봉사자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위험한 거 아니냐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노숙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마저 포기해야 한다면 이들은 어디에 기대야 하냐고 봉사자들은 묻습니다. 우아한 식사가 아니라 함께 끼니를 때우는 그 행위를 위해서 길게 줄이 늘어섰다고 해서 그것을 방역지침, 사적 모임으로 볼 거냐. 잘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따져볼 만한, 이게 정말 사적 모임이냐. 철로를 끼고 들어선 정동의 쪽방촌.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집들이 빽빽이 늘어선 이곳에도 코로나19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이진호 할아버지의 보금자리가 나옵니다. 올해로 10년째. 할아버지에겐 이미 익숙한 쪽방 생활이지만 올여름은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좀 있으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가는 거야. 다른 밑에 가서 재원한 데 있다가 저녁 때 되면 들어오고 요새는 못 가. 왜 못 가요? 못 모이게 사람이.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줄 창문은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벽에 가려져 재구시를 하지 못합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그렇지 뭐. 없는 놈이 다 그렇지 뭐.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할아버지의 일상은 또 있습니다. 그걸 내일 쓰려고 모레 쓰고 쓰려고 아무 써버리면 안 돼. 왜요? 돈이 들잖아. 대전에서 가장 큰 쪽방촌인 이곳엔 620여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이영수 씨도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막바지 더위와 씨름 중입니다. 아이 그걸 말이라고. 아이고 덥죠. 더워요. 근데 여기 사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뭐 한두 가지겠어요. 뭐 외로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냄새 나잖아요. 방 조그만 데다 공기도 안 통하는데 여기서 라면 한 그릇만 끓여 먹어도 냄새 나가지고. 이영수 씨는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집안에서 끼니를 해결합니다. 밥이 잘 됐네. 열악한 주거 환경, 무조건 갇혀 지내야만 하는 현실에 힘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혼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조심해야지. 내가 걸려버리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날은 태풍 오마이스 북상이 예고돼 있던 날. 이영수 씨는 청테이프를 들고 집단 속에 나섭니다. 안 해놓으면 피가 막 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름에 그 뜨거운 것보다는 100번 나아요. 천장이 들썩들썩하고 뭐 지붕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도 시원한 바람 부니까 나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폭염이 막 시작될 때 4차 팬데믹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정말 이분들이 갈 곳도 없이 방 안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 좀 완전하게 고립된 형태로 거기다 이 폭염이 사실 이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요. 정말 지내기 어려운 공간이거든요. 모두가 안전히 집에만 머무르라는 시대. 집마저 안전하지 않은 이들이 여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 12시가 다 된 시각, 지하철 역사를 바쁘게 누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 괜찮으세요? 대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활동가들, 거리 노숙인들의 안부를 살피고 방역 물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이제 대충 주무시는 공간들이 있으세요. 자리를 잡는 공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저희 아저씨들을. 아, 그러시군요. 여기 좀 이따가 셔터문 닫혀요, 12시에. 대전 지역의 거리 노숙인은 약 30명, 시설 노숙인은 240명가량입니다. 활동가들은 거리 노숙인들에게 시설 입소도 권유하고 마스크 착용도 당부합니다. 여기 자리 옮기셨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계세요? 건강 괜찮으세요? 예. 물하고 마스크 좀 받으세요. 갈아서 끼시고 덥잖아요. 일주일에 쓰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매일 바꾸시라고 매일 갖다 드리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센터에서 나오지 않으면 마스크를 얻거나 이런 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저씨들이 텔레비를 보거나 이러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도 정보를 부족할 수 있거든요.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도 코로나19로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역 노숙인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일 텐데요. 올해 초 서울의 한 노숙인 시설에서 100명 가까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숙인들이 고위험군으로 지정되면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노숙인 시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먼저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대기하는 공간에서 머물러야 되는 게 있고요.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노숙인들은 길 위의 생활이 더욱 길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 하셨어요? 마스크도 좀 착용하시고요. 네. 또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또 말씀하세요. 네, 또 갖다 드릴게요. 이건 저기 손소독제고요. 네, 다음에 또 갖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주거지가 없다 보니까 여러 사람하고 접촉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많거든요. 병원이나 이렇게 잘 가지 못하시기 때문에 불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도시 그늘에 찾아온 전염병은 그 그늘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급식이나 이런 게 다 멈춰버리면 재앙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이 자리 구하는 게 지금 하나는 별답이고 빨리 이게 끝나서 예전처럼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료급식 현장에서 만난 노숙인들이 본인이 지킬 수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기 위해서 전단지, 가방, 돌멩이로 줄을 세우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분들도 할 수 있는 한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정부의 방역 지침 대부분이 적절한 주거 공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가정하에 나온 것들이잖아요. 자가격리라든지 증상이 있을 경우에 휴식하기, 또 밀집 장소 피하기 등 이런 것들이 여럿이 모이는 노숙인 쉼터나 거리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분들한테는 지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지침들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현재의 삶 자체가 방역 측면에서는 모두 금지된 것들이 일 수 있습니다. 생활 자체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더 내몰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사실 이분들에게는 바이러스 공포보다 줄어든 무료 급식소 때문에 당장 하루의 끼니가 더 위급한 문제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최근에 한 통계를 보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의 평균 식사 횟수가 1.8회, 두 끼를 채 못 챙기는 분들이 90%가 넘습니다. 당장 생존에 심각한 위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저는 오늘 노숙인들을 위한 공공 무료 급식소가 이렇게 적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가 전국적으로 3곳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서울에 하나, 수원에 2개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무료 급식소는 이제 민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지나치게 민간 또는 종교기관에 의존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베델의 집 원용철 목사도 이런 점을 크게 걱정했었는데요. 만약 본인들이 급식을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방법이 없다. 굶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끝을 좀 흐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숙인 시설로 들어가면 숙식이 모두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나마 이용하던 시설들까지도 코로나 검사가 선행 조건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촘촘한 방역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체 노숙인들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노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백신은 주거 공간이라고 합니다. 공공에서 임시 긴급 주거지를 정해서 노숙인들에게 제공하는 방법.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임을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좀 인상이 좀 깊었던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낙인 또는 사회적 단절이라는 그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방관이 아니라 우리 일로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따뜻한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완연한 가을을 알리는 절기 백로입니다. 백로가 지나면 밤 기온이 뚝 떨어져서 아침에 이슬이 맺힌다고 합니다. 대전역 광장의 돌멩이에도 차가운 이슬이 맺히겠지요. 하지만 이슬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따뜻한 햇볕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인 대세남.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하지만 현실에선 이 원칙이 훼손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누구보다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공직자와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 경자유전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오늘 시민늑보 불청객이 그 실태를 알아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를 조금 넘겼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나왔냐고요? 오늘 아주 먼 곳을 다녀와야 되는데요. 어떤 곳을 가는지 잠시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대전에서부터 장장 3시간 30분 정도를 거쳐서 도착한 이곳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 있는 한 농지 근처입니다. 이 농지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대전광역시의회 우회자 의원입니다. 우 의원은 이 지역 일대 밭 11,388제곱미터와 논 5,725제곱미터, 그래서 총 17,113제곱미터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네, 대전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주말 농장을 운영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회자 의원은 왜 이곳에 상당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거기가 고향이십니다. 고향에다가 사놓으셔갖고 아버님한테서 물려받은 땅입니다. 상속받으신 땅이군요. 네, 그렇죠. 그럼 네. 농사는 지금 안 지으시는 거죠? 거기는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부대가 있기 때문에. 상속받은 농지라도 10,000제곱미터 이하만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이라든가 우리 민간인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면 모르지만 이거는 북한하고 바로 맞닿은 데라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땅이고 또 군사지역이라 어떻게 처리하기가 애매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우회자 의원의 이런 해명, 법적으로 하여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전문가에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우회자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도 있습니다. 바로 대전광역시의 문성은 의원인데요. 그런데 문성은 의원은 대전이 아니라 충북 영동과 청주, 전북 무주, 그리고 천안에 각각 농지 3,552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럼 그 현장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는 곳이 문성은 의원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충북 청주시에 있는 농지인데요. 문성은 의원이 좀 특이하게 이 농지를 최근 1억 8,400만 원에 주고 매입을 했다고 신고를 했거든요. 이런 농지 구입이 과연 문제는 없는지도 한번 좀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문성은 의원이 얼마 전 매입했다고 신고한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대면 일대에 있는 농지입니다. 그렇다면 문성은 의원은 왜 이곳에 농지를 구입하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무주 영동 쪽은 다 매매를 한 거고요. 아, 이미 파셨나요, 그러면은? 예, 팔았고요. 천안 거는 50평짜리 180제곱미터니까 55평 정도 되나? 주말 농장으로 쓴 거고 지금도 농사를 지고 있어요. 주말 농장으로 하시기에는 좀 너무 멀지 않은가요? 아니죠. 신탄진스 거기 40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무주와 영동 농지는 이미 팔았고 천안에 있는 농지는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얼마 전 구입한 청주에 있는 농지는 어떨까요? 지금 계약 상태예요. 청주 건. 아, 파시려고? 저는 유통업을 해요, 가족이. 그래서 거기다 창고를 지려고 계획을 했는데 자꾸 농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업에 관련된 그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지 유통업이 농업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건 계획관리 지역이라서요. 창고, 공장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땅이에요, 거기가. 문성은 의원의 이러한 해명, 잠시 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의원과 다르게 대전 안에 농지가 있다고 신고한 의원들인데요. 바로 민태권 의원입니다. 민태권 의원은 대전 유성구 교촌동과 대정동 일대에 모두 3,000제곱미터가 넘는 땅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네, 이곳은 바로 대전 유성구 대정동 일대에 민태권 의원이 농지에 약 3,000제곱미터 이상이 있다고 신고한 그 일대입니다. 그렇다면 민 의원은 왜 이곳에 농지를 보유하게 된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증여를 받았어요. 30년 가까이 될 건데. 그럼 그거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신가요? 예. 직접 지으시는 건가요? 예. 저는 뭐 옛날부터 농사를 원래 한 그쪽 개발되기 전서부터 한 30마디 이상 썼었는데요. 그러니까 민 의원은 현재 이 농지에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인데요. 얼마 전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22명의 대전광역시 의원들 가운데 모두 10명이 한 필지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121조 1항을 보면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사의 소작 제도를 금지한다는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농지법에도 농지는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실련에서 문제 제기한 일부 의원들의 농지를 직접 다녀봤는데요.
오늘 들은 의원들의 해명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일단 상속을 통해서는 1만 제곱미터까지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는 있기는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만 7천 제곱미터니까 처분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처분하지 않았을 때 명백한 어떤 처벌 규정 같은 경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라고 볼 여지도 충분해 보인 것 같아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이분은 농업인이 아니신데 농업인이 아니심에도 농지를 구입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계획관리 지역이라면 농업과 상관없는 다른 시설물들을 지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투기의 의혹을 받는 것보다는 그런 의혹의 소지 없이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121조 1항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요. 그 2항에서 그 예외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예외가 바로 이제 농지법 6조가 되는데 그 6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헌법의 기본 정신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경자유전 원칙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 가운데 절반가량은 경작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농지가 농사를 위한 땅이 아닌 개발 예정지로 취급돼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개발과 관련한 일들을 맡아보는 것들이 관료들이고 정치인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건 이해충돌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개발 예정지, 개발 후보지 이런 인식들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농지는 농민들이 농작을 위한 데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과 관련한 어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농자 천하지대본이란 말이 있죠. 농업이야말로 인간이 먹고 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일 텐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의 농지, 농업보다는 부동산 재산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헌법 가치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는데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요? 뭐 가깝게는 대전, 충남, 멀게는 경기도, 연천까지 뭐 대전광역시 의원들 중 상당수가 지금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전체 22명의 의원들 가운데 10명이 한 필지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텃밭을 가꾸면서 주말마다 찾는 소위 주말 농장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셨다시피 일부는 사실상 경작이 어려운 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직접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올해초 뭐 LH 사태로 그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당시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에 투자했다라는 땅들이 대부분 다 이제 농지였고요. 예, 그래서 당시 분노한 농민들이 LH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한국농지투기공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농지법을 손봐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예, 이 농지법에서 반드시 경작, 그러니까 경작자가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이 예외 조항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농지법 제6조에 의해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말 체험 농장을 위해 소유를 하거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예외 조항을 허용해 놓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농지가 농업 생산의 대상이 아니라 소유와 자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농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이렇게 예외 조항이라는 느슨한 지점을 공략을 해서 많은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실제로 농지를 많이 보유를 했습니다. 경실련이 올해 2월에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25.3%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죽하면 여의도 농부라는 신조어까지 나왔겠습니까? 예. 글쎄요,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게 많은 겁니까?
예, 게다가 이제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예. 이제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국민들의 그 민심을 더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니까 농지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런 여론의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농지 소유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모두 없애고 투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매매가 수월한 주말 농장 예외 조항은 강도 높은 실태 관리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행 농지법 개정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불필요하게 농지를 보유하는 일,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사인 대사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사인 대사남에서는 지난 7월 6일 방송에서 세종시 출범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 이른바 행복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세종시의 갑작스런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거주권이 불안하다라는 호소였는데 얼마 전 행복아파트 주민이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신 기자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손글씨로 보내주셨는데요. 잠깐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재계약할 때마다 임대료를 올린다고 하니 이제 나이 먹어서 수입도 없고 기초수급비와 노령연금으로 나라에서 도와주어서 힘들게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임대료를 올리면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럽니까?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 방송이 나간 지 2달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세종시와 주민 간의 갈등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럴수 이슈에서 세종시 행복아파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시 행복아파트에 사는 주민 박병우라고 합니다. 저희 임대료 인상 때문에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세종시에 수차례 면담을 했지만 지금도 묵묵무답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70번째 임시회가 열리는 날. 도렛마을 7, 8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세종시와 의회에 임대료 인상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임대료 원상복구를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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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만나주는 거죠. 만나서 대화를 해야지 뭐가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몇 번씩이나 면담 요청을 해도 만나주지를 않고 만난다고 해주고 언제적 원주민이냐? 이제 원주민 핑계 대지 마라. 이런 식으로다가 원주민을 묵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세종시장에게 수차례 면담 신청을 해왔습니다. 지속적인 면담 신청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직접 세종시 의회를 찾은 겁니다. 세종시 의회에서 추경 예산으로 2억 원의 예산을 잡으면 우리 임대료가 원상 복구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시에서 주택과 공무원들이라든지 시장이 예산 편성을 해서 추경이 됐던 본 예산이든 긴급 예산이든 해서 올려야 되는데 전혀 올리질 않고 있대요. 과연 오늘은 시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번 주에 제가 신청을 했는데 답이 없어서 왔어요. 시장 면담 요청했거든요. 일정이 있어서 없다고 해서. 1단지에서도 공문을 몇 번 보냈는데 오늘은 시장 안 계시고요. 여기 직접 와가지고 그 시간 내가지고 와서 신청을 했으면 가타부터 전화라도 받은 거는 기억은 납니다. 예. 아니 여기서 서류로 제가 접수를 했다고요. 그 전에 많이 만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다고 판단을 하셨고. 많이 안 만나줬어요. 한 번 5월 11일 날 한 번도 안 만나셨어요. 40분 만나고 바쁘다고. 또 정식으로 우리 또 대표회로 해가지고 제가 정식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확실하게 좀 요구를 좀 해주세요. 꼭 전달해 주세요. 결국 오늘도 주민들은 시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행복아파트 7, 8단지는 우리 보상금으로 지었는데 그다음 우리 시민이 우리 주권이거든요. 주권 속에 저는 주거 생존권이라고 하는데요. 이춘희 시장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하루 이틀이 급하니까 우리가 공문 보내주면 우리 세종시장도 빨리 좀 면담을 해가지고 뒤면 딘다 안 뒤면 안 딘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서
그 대책에 대한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또 안 만나주면은 또 보내야죠. 그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종시 도렛마을 아파트 7, 8단지는 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로 행복 아파트라고도 불립니다. 주민들은 임대료 인상 소식이 유독 씁쓸하게 들립니다. 나라에서 져준 거예요. 이 아파트가 특별히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고 들어왔죠. 이들은 연기군 일대 원주민들이었습니다. 당시 초대 행복청장이었던 이춘희 세종시장은 주거 안정과 재정착을 약속했습니다.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도시로 만드는 것이 우리 건설청 직원이 맡은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당시의 약속을 믿고 세종시 건설을 위해 터전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행복아파트 입주 7년 차 갑자기 임대료가 오른 겁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최소 보증금 226만 원, 월 임대료 2만 4천 원에 최대 보증금 1,666만 원, 월 임대료 18만 원가량을 더 내야 합니다. 연기군 원주민이었던 성은순 씨는 7년 전 이곳 행복아파트로 입주했습니다. 보따리로 하라고 할아버지랑 다 약 먹고 돈 4,100만 원 타가지고 여기다 다 넣고 담배꽁초 주워서 먹고 살아. 그런 데다 병원이 된 둘이 다 병원이 댕겨야지. 그래 임대료를 올리면 어떡한다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 토지보상금 4,100만 원은 모두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이들은 노인 일자리로 한 달 생계를 꾸려가는데요. 세종시는 이들의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27만 원을 모두 소득으로 잡아 임대료를 약 20% 올린 겁니다. 겨울 걱정 대 죽겠지. 더 내야잖아 이제. 불 떼야지. 불 떼야 되고 에어컨 하나도 없어서 선풍기 뜯겨가지고 살아두는 애들이 저렇게 둘러놓고. 보증금에 임대료에 관리비까지 한두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이들, 그저 막막한 심정입니다. (7년) 전 입주한 정지리 씨는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를 잃게 됐는데요. 기초수급자가 됐지만 수급비가 소득으로 책정돼 임대료가 오를까 봐 재계약도 못하고 있습니다. 뭐 없는 사람들 여기 민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들어왔더니 이렇게 사는데 자꾸 여기 사는 거를 인상으로 올린다니까 2%씩 올린다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됐고 없기는 한데 어떻게 낼 수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다닐 수가 있어야지 이리 방구식이나 돌고 그랬지. 미치겠어요. 원주민과 서민에게 주거 안정을 약속한 세종시는 왜 임대료를 올린 걸까요? 당초에 원주민을 위해서 그 아파트를 진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제 입주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뿐만이 아니고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수급자분들도 많이 이제 같이 와서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법령에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임대료라든지 그 임대 보증금을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토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세종시는 개정된 국토부 고시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해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행복아파트의 특수성을 간과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종시 영구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정 16조에는 행복아파트의 입주 계약, 관리비 보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입주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별도로 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세종시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직 국토부 고시, 국토부 영구임대 주택에 대한 고시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세종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2012년 10월 22일자의 훈령 제18호인데 그 훈령 요 제정의 주체가 누구예요? 저희 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종특별자치시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특례 규정에 보면은 행복아파트의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 요건, 관리비 보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임대료의 동결 또는 뭐 감면 뭐 이런 내용들을 규정에 담을 수 있는 요 특례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 16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따로 정한 규정이 있어요? 따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떨까요? 인천과 부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2021년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국토부 고시를 따라야 하며 타 지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그냥 그분들이 주장이신 거고 훈령이라든지 그런 거는 안 돼요. 법률적인 최소한 조례 이상의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좀 대화를 하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어요. 세종시장님은 어디 수도권에서 이전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특공 받아가지고 저렇게 시세 차익이 거의 수억이 났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부를 누리시고 지금 보니까 재산이 지자체 전국 1위세요. 1위 32억의 그런 부자신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어떤 권리는 그렇게 다 챙기시면서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우리 원주민들을 이렇게 탄압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종시 건설로 인해 터전을 잃고 영구임대 아파트로 입주한 원주민들. 당장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으로 재계약과 퇴거를 고민해야 하는데요. 이들은 세종시장과 대화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종시 건설을 위해 터전을 잃고 이곳을 왔습니다. 세종시장님은 저희의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 행복아파트의 건설 목적이 안정적인 원주민 재정착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정이 아니라 일부 주민들이 이제 퇴거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주민과 타 지역 이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세종시가 출범 당시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9년 만에 이럴 수 있느냐? 또 원주민들의 입장을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 있느냐? 이런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런 심정적 박탈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라는 국가 재난 시국에 최대 100%까지 임대료를 인상하는 게 행정적으로도 너무 무리한 처사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많은 게 사실이고요. 화면에서도 나왔듯이 이번 취재 현장에서 주민들이 이춘희 세종시장과의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며칠 후에 세종시는 그 역시 어렵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세종시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위법, 국토부 고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세종시가 말하는 임대료 인상의 근거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서 요건을 초과한 경우엔 할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세종시는 국토교통부의 법령 해석까지 받았다면서 그 문서를 논거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행복아파트라는 특수성 충분히 고려한 해석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 국토부 회신 문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문구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해당 규정들은 주거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게 영구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소득 자산이 많은 입주자들의 자발적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 입법 취지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24만 원 받는 노령연금이나 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받는 20만 원 남짓의 소득 이런 것까지 자산으로 포함을 해서 임대료를 최대 100% 그러니까 2배까지 인상한다면 과연 이것이 입법 취지에 맞는 것인지 저는 이런 질문을 되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세종시가 법에 따른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이런 입장 충분히 존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이 원주민들에 대한 폭넓은 배려 또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도 신중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뭐 다른 지역은 분명히 좋은 또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부산과 인천의 경우인데요. 네, 맞습니다. 국토부의 고시가 있지만 부산과 인천은 자체적인 기준을 통해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동결하거나 감면하는 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종시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의 경우 인천도시공사의 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하지만 불합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대부서의 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즉, 임대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증감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얼마 전에 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를 통과를 했잖아요. 이 못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기뻐하셨는데 과연 모두가 기뻐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사당 이전 예정 부지가 지금 세종리인데 그 세종리가 과거에는 양화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행복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 양화리 출신 분들이 좀 계세요.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살던 그 집터에 국회가 내려오는 것이죠. 기쁜 일이긴 하지만 지금 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감안을 하면 그게 과연 기뻐만 할 수 있는 일인가? 박탈감뿐만 아니라 소외감도 더 깊어졌을 것이고 그러면 더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종시는 여전히 임대료와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라는 현재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서 이제는 난방비 걱정까지 보태졌습니다. 주민들은 대답 없는 세종시를 향해서 오늘도 거리에서 호소합니다. 누구를 위한 행복 아파트입니까? 라고 말이죠. 한 주간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20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을 무참히 폭행해서 숨지게 한 임년수심의 아버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의 패륜적인 범죄들이 너무 끔찍해서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는 반응들도 많습니다. 힘든 이야기라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더 가까이 귀 기울이고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같은 위험에 놓인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우리 사회가 함께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시사인 대사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